조정실의 공기는 숨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 찬 공간은 이따금씩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중년 판사의 마른 기침 소리에 의해 깨질 뿐이었다. 한유라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에게도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은 여자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오직 광택나는 나무 테이블의 작은 흠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흠집은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 같았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과 무관심 속에서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연이 되어버렸다. 3년. 그녀가 다른 이름 다른 신분으로 살아온 시간이었다. 평범함 속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가장 잔인한 환상이었음을 깨닫기 위한 시간이었다. 판사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환상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의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결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지훈의 입가에 참을 수 없다는 듯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보란듯이 옆에 앉은 오수진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한유라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야망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더 높은 곳을 바라봤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가차없이 치워버릴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치워버리는 대상은 바로 아내인 한유라 자신이었다. 판사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정실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잘 빠진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마치 그의 들끓는 야망을 감당하지 못하는 듯 어딘가 비좁아 보였다.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 결혼의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한유라 씨에게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유라를 향했다. 유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배경도 능력도 심지어 아내로서의 내조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인데 한유라 씨는 제 발목에 매달린 무거운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오수진은 입을 가리며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유라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유행이 한참 지난 원피스 낡은 단화 화장기 없는 얼굴. 그에 반해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승패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게임이었다. 고아 출신인 당신을 거둬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지우는 이제 대놓고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당신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여자와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겠나. 내 성공가돼 당신 같은 여자는 어울리지 않아. 그 순간 유라의 평온한 가면 아래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부모.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영린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강지훈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심해와 같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늘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았던 아내에게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존심을 되찾고 더욱 오만하게 덧붙였다. 이제라도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을 지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수진 씨와 나는 곧 결혼할 거다. 수진 씨 아버님께서도 내 능력을 높이 사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셨지.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야.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오수진의 아버지는 강지훈이 다니는 회사의 중요한 협력업체 사장이었다. 그의 성공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거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판사가 지친 목소리로 중재했다. 강지훈 씨 인신공격은 그만하시죠. 한유라 씨 서류에 서명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율에게 쏠렸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분노라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놓여있는 펜을 집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합의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한유라. 그녀가 지난 3년간 거의 잊고 살았던, 그러나 이제 되찾아야 할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이걸로 됐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야. 서명이 끝나자 그녀는 펜을 조용히 내려놓고 판사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깐만, 강지훈이 다급하게 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유라가 이렇게 쉽게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유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차가운 복도로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귓가에 강지훈과 오수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말 속 시원하다. 이제 저 여자 얼굴 안 봐도 되겠네. 자기야, 고생했어.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 신혼여행은 파리로 가자. 문이 찰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들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유라는 복도에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족쇄가 풀려난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3년 전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남자를 선택했던 날을 떠올렸다. 태아그룹의 회장 한대욱. 그는 손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네가 선택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거라. 3년의 시간을 주마. 그 시간 동안 너는 태아그룹의 손녀 한유라가 아닌 평범한 고아 한유라로 살아야 한다.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다. 만약 3년 후에도 그 남자가 너의 곁을 지키고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이제 3년이 지났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가진 배경이 아닌 그녀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시험지에 답을 적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유라는 천천히 법원 건물을 걸어 나왔다. 빗줄기가 그녀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걸었다. 빗물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이었다. 법원 앞 도로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와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내렸다. 그는 재빨리 유라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들었다.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김비서였다. 할아버지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지난 3년간 멀리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봐 온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변함이 없었다. 아니요, 김비서님. 고생은요? 유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오히려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아요. 유라는 차에 올라탔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차 안은 바깥 세상의 비와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강지훈과 오수진이 법원 건물 입구에서 서로 껴안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에 한껏 들떠 있었다. 유라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는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강지훈 씨, 당신이 버린 건 보잘것없는 아내가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 전체를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차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강북의 부촌으로 향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애써 외면했던 곳, 그녀의 진짜 집으로. 화려한 연극은 끝났다. 이제 잔인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려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났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유라가 지난 3년간 매일같이 장을 보던 작은 시장 강지훈과 가끔 들렀던 허름한 국밥집, 그리고 두 사람이 살았던 햇빛도 잘 들지 않던 낡은 빌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공간들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다. 차가 성북동의 언덕길로 접어들자 신기하게도 굵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대한 철옹성 같은 저택의 정문 앞에 차가 멈춰 섰을 때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집고 나와 젖은 아스팔트 위를 눈부시게 비췄다. 마치 그녀의 귀환을 환영하는 장엄한 조명처럼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잘 가꿔진 정원수들이 도열한 긴 진입로 끝에 전통 한옥의 우아한 곡선과 현대 건축의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거대한 저택이 위용을 드러냈다. 태아그룹의 총수 일가가 머무는 본가 청가원 칭야웬이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용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집사가 그녀를 맞았다. 유라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은은한 난향이 코끝을 스쳤다. 모든 것이 3년 전 그녀가 떠날 때와 똑같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회장님께서는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아요. 잠시 방에 먼저 들를게요. 유라는 2층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 앞에 섰다. 문을 열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잠시 서서 자신이 입고 있는 낡은 원피스를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이 싸구려라고 비웃었던 옷, 이혼을 위해 법원에 입고 간 옷, 이 옷은 이제 과거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옷장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 입었던 옷들과 그녀가 없는 동안에도 계절마다 새로 채워진 최고급 의상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 디올의 실크 드레스, 그리고 날렵한 라인의 발렌티노 파워 수트까지. 그 옆에는 벨벳 상자 안에 잠든 보석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유라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아래 섰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법정에서의 모욕적인 언사 오수진의 조롱 섞인 미소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기억들이 뜨거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한유라를 그곳에 모두 흘려보냈다. 평범한 삶에 대한 덧없는 환상, 사랑에 대한 순진한 믿음, 그리고
바보 같았던 자기 자신까지도.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골라 입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능숙한 손길로 가볍게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성은 더 이상 초라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 상대를 압도하는 깊은 눈빛을 가진 태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유라의 얼굴이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할아버지가 계신 1층 서재로 향했다.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육중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직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유라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재는 수천 권의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와 가죽 냄새가 배어 있었다. 창가 쪽 거대한 책상에 태아그룹에 살아있는 신화 한대욱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유라가 들어서자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의 깊은 눈이 손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왔느냐? 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유라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래 오서 거라.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에게 다가왔다. 고생했다. 아니, 고생시킨 건 나였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 대신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뭘 했느냐 와 같은 시시한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제 고집 때문에. 유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됐다. 다 끝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지. 한 회장은 그녀를 소파로 이끌어 앉혔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 연극은 끝났다. 돌아올 준비는 되었느냐? 네, 이제 진짜 제자리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유라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지난 3년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사과할 것 없다. 젊은 날의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다. 다만 그 대가가 혹독했을 뿐이지. 한 회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강지훈이라는 자,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사람의 눈빛에 욕심이 가득한데 그릇은 간장종지만도 못하더구나. 네가 그 진가를 이제라도 알았으니 비싼 수업료를 낸 셈 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유라 앞에 와서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태아그룹의 상속녀로서 너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 서류의 첫 장에는 인사 발령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인사 발령장. 소속 태하 전략기획본부 직위, 상무이사, 디렉터, 성명 한유라. 전략기획본부, 상무요, 태하의 심장부다. 그룹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중요한 인수합병과 투자를 결정하는 곳이지. 그곳에서 실력으로 내 자리를 증명해 보여라. 회장 손녀라는 꼬리표는 내 스스로 떼어내야 할 게다. 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겠지.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런 것들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풀어내면 격이 떨어진다. 오직 실력과 정당한 힘으로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라.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다. 그들이 너를 올려다보게 만들어라. 후회와 절망 속에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곱씹게 만들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 할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서재를 나왔을 때 김 비서가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가씨 회장님께 말씀은 들으셨을 겁니다. 네, 김 비서님께서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제 일인걸요. 김 비서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파일철을 건넸다.
이것은 아가씨께서 맡으실 전략기획본부에 대한 현황 보고서와 아가씨의 공식적인 프로필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는 파일철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은 강지훈 씨와 그가 속한 유성건설, 그리고 오수진 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대형 실업에 대한 기초정보 보고서입니다. 유라는 파일철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손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녀가 앞으로 휘두를 카리자 방패였다. 김 비서가 덧붙였다. 강지훈 씨는 현재 유성건설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불리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그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대형 실업입니다. 그렇군요. 유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방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저 불빛들 속에서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자리는 저 아래가 아닌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에는 강지훈에 대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학력, 경력, 인맥,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까지. 김 비서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나를 족쇄라고 했지. 그녀는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진짜 족쇄가 되어줄게.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줄 테니까.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했다. 더 강하고, 더 화려하고, 더 무자비하게. 한유라의 진짜 인생, 그리고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라가 태아그룹의 상속녀로서의 삶을 되찾고 있을 무렵, 강지훈과 오수진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행복의 정점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은 청담동의 최고급 예물 샵에서 결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다. 자기야, 이게 더 예쁘지 않아. 5캐럿은 되어야 내 손에 어울리지. 오수진이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보고 조명 아래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단 만족감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한테는 세상 최고의 것만 해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유라라는 족쇄를 풀어버린 그는 날개가 돋친 듯했다. 회사에서는 유성건설의 미래를 책임질 판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총괄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아름답고 배경 좋은 약혼녀와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 씨 프로젝트는 잘 돼가 아빠가 지훈 씨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아. 물론이지. 지금 핵심 기술을 담당할 미국 AI 기업 테크노바와 최종 계약 조율 중이고, 자금도 우리 주거래 은행인 KNB은행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승인이 났어.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나는 유성건설의 최연소 이사가 될 거야. 그때는 이런 반지 말고 청담동 빌딩을 사줄게. 정말 자기 너무 멋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값비싼 보석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서 있는 기반이 실은 살얼음판이었고, 그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 태아그룹 본사 타워의 최상층. 한유라는 전략기획본부 상무로서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어떤 장식도 없이 오직 거대한 통유리창과 최첨단 스마트 데스크만 놓인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정형은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디오라마 같았다.
회의실에는 본부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대부분 유라보다 나이가 많고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온 회장 손녀에 대해 노골적인 불신과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한유라입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긴 소개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스크린에는 현재 그룹이 검토 중인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떠 있었다. 현재 우리가 검토 중인 바이오 사업 진출건에 대해 박 부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죠. 박 부장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식적인 보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보고가 차에 3분을 넘기기 전에 유라의 날카로운 질문이 파고들었다. 잠깐만요.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기술은 M&A를 통해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 셀바이오의 기술 특허 만료 시점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기술 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차 연구 개발을 통해 박 부장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다. 차차 수조, 원이 투입될 사업의 핵심 리스크를 그런 불확실한 계획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리스트와 그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음 보고자가 나섰지만 그 역시 유라의 송곳 같은 질문 세례를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각 사업의 재무구조, 시장성, 잠재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처음에 그녀를 무시했던 직원들의 눈빛은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회의를 마친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준비되었나요? 네, 아가씨. 여기 있습니다. 김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에는 유성건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분석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열려 있었다. 유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자료를 훑어보았다. 강지훈이 자랑하던 그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사업 구조, 자금 조달 계획, 협력업체 리스트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핵심 기술은 테크노바의 AI 모듈 자금은 KNB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라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주 전형적인 레버리지 전략이네요. 외부 자원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이 두 개의 기둥 중 하나만 무너져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테크노바는 최근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라 안정적인 대규모 파트너십에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요. 유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첫 번째 목표는 정해졌네요. 그녀는 즉시 태아그룹 미국 지사의 법인장에게 화상 전화를 연결했다. 스티븐, 나예요. 태아그룹 본사의 한유라 상무입니다. 화면 속 백인 남성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회장의 숨겨진 손녀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상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아가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진출할 겁니다. 핵심 파트너로 테크노바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들과의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할 겁니다. 조건은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모두 정리하고 우리의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할 계약 규모는 그들의 연매출의 3배가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스티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매출의 3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물론입니다. 상무님,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라는 다음으로 재무 담당 임원을 호출했다. 최 전무님, 우리 그룹의 주거래 은행이 KNB 은행과 같은 계열사인 TNT 파이낸셜이죠. 그렇습니다, 상무님. TNT 파이낸셜 회장님께 제 이름으로 안부 전화를 한 통 넣어주세요. 그리고 유성건설이라는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핵심 기술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로요. 그분은 아주 작은 힌트만으로도 전체 그림을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최전무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라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지시를 마친 유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파장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강지훈에게 덮칠 것이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테크노바와의 최종 계약서 서명과 KNB 은행의 자금 집행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자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테크노바 측 담당자였다. 미스터 강,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난처해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 내부 사정으로 유성건설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더 큰 규모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상태인데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강지훈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상대방은 위약금은 규정대로 모두 지불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핵심 기술 공급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분 뒤 KNB 은행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상부에서 판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핵심 기술 파트너십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대출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출 승인 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못된 거지?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닥달했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테크노바가 더 큰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더라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때 오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왜 안 와? 나 1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 오늘 우리 축하하기로 한 날 아니었어.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자 강지훈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지금 그게 중요해.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제발 조용히 좀 해.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수진의 황당한 비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짓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혹은 경쟁사가 비열한 수를 썼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 배후에 자신이 버린 초라한 아내 한유라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태아타워의 상무실. 유라는 김비서가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테크노바는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여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NB 은행도 유성건설에 대한 대출을 전면 보류시켰습니다. 강지훈 팀장은 현재 패닉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했어요. 유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던가.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에피타이저를 끝냈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프로젝트가 좌초된 후 2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2달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회사의 신뢰를 잃은 그는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났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었다. 밤마다 그는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악몽에 시달렸다. 오수진과의 관계 역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더 이상 성공 가도를 달리는 유망한 인재가 아니게 되자 그녀의 애정은 눈에 띄게 식어갔다. 그녀는 사사건건 짜증을 냈고 두 사람의 호화로운 신혼집 계획은 끝없는 말다툼으로 얼룩졌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돌파구가 절실했다. 그러던 중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연례자선 행사인 한국기업인의 밤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곳에서 새로운 투자자나 유력한 인맥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수지나 우리 기업인의 밤에 가자. 내가 어떻게든 초대권을 구해볼게.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의 절박한 제안에 오수진의 얼굴이 오랜만에 환해졌다. 그녀는 재기보다는 사교계에 화려하게 데뷔하고 다른 여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기회에 더 관심이 있었다. 정말 자기 역시 최고야. 나 그날 입을 드레스 새로 사야겠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그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화려함으로 치장한 채 행사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연회장 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부와 권력의 향기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촌뜨기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뜩이며 잠재적 투자자들을 물색했다. 반면 오수진은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 며느리들을 발견하고 호들갑을 떨기 바빴다. 어머 저기 저 사람 J그룹 며느리 아니야. 입고 있는 목걸이 좀 봐. 최소 수십억은 되겠는데. 강지훈은 그녀의 철없는 말에 짜증이 났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분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살아있는 전설, 태아그룹의 한대욱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연 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대욱 회장.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지훈 역시 마른 침을 삼켰다. 태아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총수가 이런 자리에 직접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백발의 한대욱 회장이 기품 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은 완벽하게 압도되었다. 그는 짧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미래 경영과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그리고 연설 말미에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던졌다. 지난 수년간 많은 분들이 태하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모든 억측에 종지부를 찍고 제 뒤를 이을 태하의 공식적인 후계자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무대로 고정되었다.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태아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 손녀를 소개합니다. 순간 연회장 입구 쪽으로 또 다른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그녀의 고고한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연회장 안에 그 어떤 여성보다도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자신감과 권위, 그리고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지성이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아우라였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장내에서는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얼굴 어디서 봤지? 말도 안 돼.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오수진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의 사격의 레이더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재계의 신데렐라 베일에 쌓여있던 태아그룹의 황태녀. 그리고 그 얼굴은 말도 안 돼. 오수진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려는 순간 무대 위에서 한대욱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태아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이자 제 손녀 한유라입니다. 한유라. 그 이름 세 글자가 강지훈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할아버지 옆에 서는 그 여성을 다시 쳐다보았다. 차가운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얼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이 얼마 전에 쓰레기처럼 버린 아내 한유라였다. 강지훈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취소된 테크노바와의 계약, 더 큰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변명, 이유 없이 등을 돌린 K&B 은행, 지난 2달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불운과 악재들.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우연도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였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이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때 옆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나한테 고아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고 했잖아. 오수진이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초라하게 빛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진짜 보석을 발로 차버리고 가짜 돌멩이를 주운 것이었다. 수진아, 그게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강지훈은 비굴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한유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연 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객석의 한 구석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강지훈에게 닿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지훈은 그 눈빛에서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애원을 담아 필사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라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승리자의 희열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길가의 먼지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 그를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는 듯한 그 차가운 무심함이 그 어떤 경멸이나 분노보다도 강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유라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옆에 다가온 다른 대기업 회장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마치 강지훈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다는 듯이. 그 순간 강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 끝났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내던지고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후회와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연 회장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그는 끝모를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기업인의 밤 행사가 끝난 후 강지훈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재계의 가심난을 뜨겁게 달궜다. 하나는 태아그룹에 숨겨진 후계자를 헌신짝처럼 버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운한 남자라는 조롱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에 대한 의심이었다. 세상은 승자에게는 관대하지만 패자에게는 잔인했다.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한유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가 예전에 쓰던 낡은 휴대폰 번호는 당연히 없는 번호로 나왔고 그는 태아그룹 본사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전략기획본부 한유라 상무님 좀 연결해 주십시오. 저는 남편이었던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마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한유라 상무님께서는 현재 회의 중이십니다. 지금은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상무님께서는 현재 강지훈 씨와 통화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대답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는 빌딩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려보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중 하나라고 자부했던 그는 이제 접근조차 거부당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다. 오수진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녀의 아버지 대영 실업의 오 사장은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강지훈을 찾아와 그의 뺨을 후려쳤다. 이 천하에 쓸모없는 놈, 네가 감히 내 딸 인생까지 망쳐 태아그룹의 손녀를 걷어차고 우리 딸을 선택해 내 놈은 우리를 방패막이로 쓰려 했던 것뿐이야. 오 사장은 강지훈이 재기불능이라고 판단되자 그에게 투자했던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했다. 오수진 역시 약혼 파기를 선언하고 그가 사준 모든 선물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당신 같은 실패자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혼자가 된 강지훈은 텅 빈 오피스텔에서 술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가 버린 유라가 사실은 평범한 고아이기를, 이 모든 불행이 그저 악몽이기를. 하지만 아침이 되면 신문과 인터넷 뉴스들이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유라의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지극히 냉정하고 치밀하며 법적인 절차에 따른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어느 날 아침 유성건설 본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판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갔다, 해갔다. 강지훈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유치장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담당 검사가 들어와 서류 뭉치 하나를 그의 앞에 던졌다. 강지훈 씨, 당신이 유성건설에서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입니다. 아주 흥미롭더군요. 서류에는 그가 지난 몇 년간 저질렀던 비리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공사 대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내역까지. 그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그의 모든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놓은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 모든 증거는 당신의 계좌와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당신이 자금을 빼돌려 구입한 차명 부동산과 주식 내역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검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당신의 프로젝트를 보좌했던 초의 비서입니다. 그가 모든 원본 장부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더군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면서요. 최 비서, 늘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일하던 부하 직원이었다. 강지훈은 그를 머리가 나쁘고 시키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 한유라가 심어놓은 사람이었다. 유라가 태아그룹으로 돌아온 직후 김 비서를 통해 은밀히 그에게 접촉했던 것이다. 김 비서는 최 비서의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강지훈의 모든 비리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지훈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였을 뿐이었다. 한유라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서서히 숨통을 조여왔던 것이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유성건설 스타임원의 추악한 두 얼굴, 성공에 눈이 멀어 비리 저지른 파렴치한.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의 이야기를 떠들어댔고 인터넷에서는 그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들끓었다. 이 불똥은 오수진의 가족에게도 튀었다. 강지훈의 비리 중 일부가 대형 실업과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 사장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대형 실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오수진은 비리 사위 얻으려다 회사 말아먹은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교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부 명예,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며칠 후 구치소 면회실. 초췌한 모습의 강지훈 앞에 그의 변호사가 앉았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제보자의 증언도 구체적입니다.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유성건설, 즉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태아그룹의 한유라 상무가 있습니다. 만약 한 상무가 당신을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빈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용서, 한유라의 용서. 그것이 그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아주 작은 연민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변호사님, 제발 한유라 상무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는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다. 그의 처절한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오만했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한 마리 가련한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간절한 요청은 김비서를 통해 한유라에게 보고되었다.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보고를 듣고 있었다. 강지훈 씨가 아가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만나주겠다고 하세요. 김비서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장소는 태아그룹 본사 1층 로비로 하죠. 시간은 내일 오전 직원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시간으로 잡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비서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유라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강지훈을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다만 이 길고 지독했던 복수극의 마지막 장면을 완성해야 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내줄 차례였다. 그것이 그녀가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피날레였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주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모인 이 공간은 언제나 건강한 긴장감과 활기로 넘쳤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미디어 월에서는 태아그룹의 성공 신화를 담은 영상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이질적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교도관 2명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강지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죄수복 대신 변호사가 급하게 구해온 칙칙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빛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의 주변을 지나가는 직원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를 힐끗거리고는 인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때 그들과 같은 혹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고 자부했던 남자는 이제 구경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강지훈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유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오전 9시 정각. 로비에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다. 중앙의 투명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스르르 열렸다.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날카로운 라인의 회색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최소한의 화장만 한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의 뒤로는 김비서와 전략기획본부의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로비에 선 모든 사람의 주인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발견하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길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본 것처럼 그녀는 그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또각또각또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강지훈의 심장을 내리찍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야. 강지훈이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녀의 구두 끝만 바라보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네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눈이 멀었던 거야. 그의 사과는 두서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놓쳐버린 거대한 행운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강지훈에게는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그들이 함께했던 과거를 꺼내들었다. 우리 좋았잖아. 네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같이 손잡고 산책하던 공원. 기억 안 나? 나는 그때 진심이었어, 유라야.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응?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유라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조소가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갔다. 그가 언급하는 모든 추억은 그의 배신으로 인해 이미 더럽혀진 지 오래였다. 자신의 애원이 통하지 않자 강지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졌다. 그는 교도관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다. 유라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용서해줘.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때 잘나가던 대기업의 팀장이었던 남자가 자신이 벌인 전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추락은 없었다. 강지훈은 무릎으로 기어가 유라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유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용서.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지금 당신이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있나요? 강지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강지훈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사적인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선언이었다. 당신은 나 한유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태아그룹의 후계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지. 만약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당신은 과연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강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이 버린 여자는 돈 한 푼 없는 고아가 아니었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고 당신의 가능성을 사랑했던 한 인간이었지. 하지만 당신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당신의 눈에는 오직 돈과 지위만이 가치로 보였으니까. 그게 당신의 비극이야, 내 비극이 아니라.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범죄들. 그것들은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당신은 법을 어겼고 회사를 배신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 당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정의. 그 단어는 강지훈에게 너무나 낯설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값싼 동정심 유발은 집어치워요. 유라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래오서 강지훈 씨. 당신의 그 비굴한 모습은 내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추억에 대한 모독이고 이 신성한 공간에 대한 모독이야. 당신은 내 동정을 받을 가치조차 없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유라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걷기 시작하자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는 듯 했다. 김비서와 임원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고 로비의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쇼는 끝났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강지훈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멀어져가는 유라의 뒷모습을 필사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견고해서 그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성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지훈은 태아그룹 본사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그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자존심, 모든 것이 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로비 안에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거대한 태아 제국은 작은 소동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한유라는 승리했다. 적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상대가 감히 닿을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이 법의 심판을 받고 오수진 일가가 몰락한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무심하게 흘러갔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들이 남긴 공백은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인물들로 빠르게 채워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손녀나 복수의 화신으로 불리지 않았다. 재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한 상무 혹은 태하의 차세대 리더라고 불렀다. 그녀는 지난 반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 보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들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강지훈과 같은 중간 관리자들의 비리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했던 수십 개의 중소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그녀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지급 대금을 즉시 지급했으며 기술력 있는 회사들과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그룹의 손해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태아그룹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녀는 강지훈이 실패했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부활시켰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까지. 그녀의 비전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태아그룹의 새로운 철학을 보여주었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그녀의 비전에 공감하며 앞다투어 파트너십을 제안해왔다. 오늘 한유라는 태아그룹의 이사회에 참석했다. 할아버지인 한대욱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오늘부로 태아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의 모든 권한을 한유라 상무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한 회장의 선언에 이 사진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지난 반년간 한유라가 보여준 리더십과 비전을 통해 그녀가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진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태아그룹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고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태아그룹의 새로운 총수, 새로운 여왕이 된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유라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장실에 남았다. 한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내 역할은 끝이 났구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후회는 없느냐? 내 할아버지. 후회 없습니다. 유라가 그의 곁에 서며 대답했다. 지난 3년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아픈 만큼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한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손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내 세상을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그날 저녁 유라는 홀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강지훈의 마지막 소식이 담긴 짧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수진은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갔지만 현지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라는 그 보고서를 읽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파일 속에 넣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인물일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의 끝에서 허무함 대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해가 지고 서울의 거리에는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거대한 은하수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의 그녀는 저 불빛들 속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소박한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역할은 저 불빛 하나하나를 지키고 더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고요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다. 한유라.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배신과 절망의 상처를 딛고 더 높이 날아올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한 여성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성장 드라마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태아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켜진 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알리는 꺼지지 않을 희망의 등불이었다.